6살짜리 아이가 음료수를 팔아 번 돈이 수백조 원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공 신화처럼 들린다면 아직 이 이야기의 절반도 모르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도 있고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놀라운 발명품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 하나로 그는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째 거의 모든 전문가들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본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눈을 어떻게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것 하나를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고 그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규칙입니다. 이 두 문장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간 지켜온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그가 처음 주식을 산 것은 11살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유전 회사 주식 3주를 샀는데 주당 $38가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사자마자 주가가 $27 근처까지 폭락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전 재산이 30% 가까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40를 넘어서자 팔았습니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주식이 $200를 넘어섰습니다. 팔지 않았더라면 5배 이상의 수익이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 하나를 새겨 넣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회사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11살의 투자 실수가 수백조 원짜리 투자 철학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6살에 음료수를 팔기 시작했고 곧 껌과 잡지를 추가했습니다. 15살에는 친구와 함께 중고 핀볼 기계를 사서 이발소에 설치했고 수익이 낮아 기계를 2대 더 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농지를 샀고 그 농지를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대학 학비를 냈습니다. 15살짜리가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학비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돈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다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가장 직관적입니다. 시장에 1만 원짜리 지폐를 3,000원에 파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야 합니다. 가치 투자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준 스승은 당시 투자의 세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스승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실제 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투자 인생에서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가 초기에 구사한 전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아무리 봐도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직 한두 모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버려진 것이니 주워서 한 모금 빨면 공짜입니다. 그는 이 원리를 주식에 적용했습니다. 망하기 직전의 회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회사. 청산해도 지금 주가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사는 전략입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것 안에서 황금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으로 그는 처음 투자 조합을 시작할 때 모은 약 $100,000가 조금 넘는 돈을 6년 만에 $720만 이상으로 불렸습니다. 70배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비싸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투자 조합을 해산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더 이상 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그는 $3,900만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고 수익률도 훌륭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 멈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 순간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가치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벌고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것을 가진 투자자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이후 그의 투자 철학은 결정적인 진화를 맞이합니다. 초기의 전략이 싸게 사서 파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전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싼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서 평생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가져온 핵심 개념이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란 중세 성 주변을 둘러싼 물길입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해자가 깊고 넓으면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해자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회사만의 방어막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려운 제품 구조, 사용자가 늘수록 더 강해지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해자를 가진 회사는 경기가 나빠져도 이익을 지키고 경쟁자가 나타나도 시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음료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음료 캔을 보면 누구나 압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찾습니다. 이런 브랜드는 광고비를 줄여도 팔리고 가격을 올려도 팔립니다. 경쟁자가 비슷한 맛의 음료를 훨씬 싸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브랜드를 찾습니다. 이것이 해자입니다. 그는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도록 보유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다고 팔지 않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사업은 시간이 가장 큰 우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발견한 또 하나의 천재적인 수익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보험 사업의 활용입니다. 보험회사는 매우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현금이 회사 안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보험업계에서는 유동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유동자금을 활용해서 주식과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즉, 남의 돈을 공짜로 빌려서 투자 수익을 냈고 그 수익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그가 왜 보험회사 인수에 그토록 공을 들였는지가 보입니다. 보험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엔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수백조 원의 자산을 쌓은 진짜 비밀 중 하나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1,000만 원을 연 20%의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첫 해에는 200만 원이 생깁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원금이 6,190만 원이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3억 8,340만 원이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23억 7,38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237배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연평균 20% 안팎의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이 숫자가 매년 쌓이고 또 쌓이면서 작은 눈덩이가 거대한 눈사태가 됩니다.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비유가 바로 눈덩이입니다. 좋은 눈이 있는 언덕을 찾아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는 스스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시간을 우군으로 삼고 복리가 작동하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수백조 원 자산의 공식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안전마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손해를 봅니다. 그는 회사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충분히 싸게 거래될 때만 삽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진짜 가치가 주당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는 7만 원, 6만 원에 살 수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틀려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전마진입니다. 다리를 설계할 때 5톤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는 10톤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식 초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 안전마진을 무시하고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그 회사가 앞으로
평생 동안 벌어들일 현금을 모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입니다. 회사란 결국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해자가 깊을수록 그 현금 흐름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해자가 없는 회사는 언제 현금 흐름이 끊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자의 깊이가 내재 가치 계산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할 수 없는 회사는 앞으로 얼마를 벌지도 예측할 수 없고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는 자신의 능력 범위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안에서만 투자한다는 원칙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10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손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기술주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도 그는 기술회사들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대에 뒤처진 투자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버블이 꺼지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공포가 번지면 멀쩡한 회사의 주가도 폭락합니다. 탐욕이 퍼지면 별 볼 일 없는 회사의 주가도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정확한 저울로 작동합니다. 결국에는 회사의 진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됩니다. 그는 이 차이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주가가 폭락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시장 붕괴가 그에게는 할인 판매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경제 위기마다 오히려 더 큰 부를 쌓은 이유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지금도 그 소박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중형차를 직접 운전하고 아침은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해결합니다. 수백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오히려 이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 자본이 복리로 불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됩니다. 10만 원을 더 쓰는 것과 그 1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의 차이가 30년 후에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가 지금의 자산 대부분을 만든 것은 50대 이후입니다. 40대까지 쌓은 자산이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 이상이 50대 이후 복리가 폭발적으로 작동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화려한 수익률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며 시간이 일하게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가치 투자의 본질이고 진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 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사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돈을 벌면서도 왜 항상 통장이 텅 비어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입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저축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사고 있는 특정 물건들이 조용하고 치밀하게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7가지 항목은 단순히 씀씀이가 해프다거나 소비 습관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구조적으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함정입니다. 미국 전역의 대형 마트 계산대 앞에서, 편의점 카운터에서, 자동차 딜러십 쇼룸에서 매일 수백만 명이 이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함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함정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적어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과 수입이 많아도 항상 빈털터리인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쓰는 사람과 내일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람, 그 두 부류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7가지 소비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새 차 구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항목에서 굉장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차는 생활 필수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차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새 차가 필수품이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연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쏟아부어 새 차를 구입합니다. 연소득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인 사람이 4천만 원짜리 새 차를 7년 할부로 구입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무리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치명적으로 빠진 숫자가 있습니다. 새 차는 딜러십 주차장을 벗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자동차 키를 받아들고 운전석에 앉아 처음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그 순간에 차량 가격의 약 20%가 증가합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첫날 8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첫 할부금도 내기 전에 이미 800만 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추가로 40%에서 50%가 더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4천만 원에 샀던 차는 5년 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가치만 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갚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차가 부의 가장 조용한 약탈자인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출시된 지 2년에서 4년 된 중고차를 삽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누군가 이미 그 큰 감가상각의 충격을 대신 맞아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4천만 원이었던 차가 3년 후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에 나옵니다. 성능은 거의 그대로이고 내구성이 검증된 모델이라면 앞으로 10년도 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인 1,500만 원을 투자 계좌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수익률 10% 기준으로 30년 후 그 돈은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새 차 냄새 한 번을 즐기는 대가로 노후 자산 2억 6천만 원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동차 할부의 덫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소득 대비 차량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으면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 투자에 쓸 여유 자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는 이동수단이지 신분증명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탈 수 있는 차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이동 시간 동안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이냐입니다. 월 60만 원의 할부금이 없는 사람은 그 60만 원을 매달 투자, 계좌에 넣기 시작합니다. 10년 후 그 사람의 자산과 새 차 할부에 묶여있던 사람의 자산은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복권과 즉석 당첨권입니다. 이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비판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복권 대형 당첨의 확률은 약 2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번개를 2번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즉석 당첨 스크래치 복권은 어떨까요? 무언가에 당첨될 확률은 4장 중 1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평균 당첨 금액은 구입 금액보다 적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살수록 손해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소득의 약 5%를 복권했습니다. 3천만 원의 5%이면 한 달에 약 12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연평균 수익률 10%짜리 투자 상품에 넣으면 30년 후 약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복권을 사는 행위 하나가 노후 2억 7천만 원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권을 사는 심리를 이해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5,000원으로 꿈을 사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은 자산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탈출구는 꾸준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복권에 쓰는 돈을 멈추고 그 금액으로 개인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여십시오. 그리고 저비용 지수 추종 펀드에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복권입니다. 당첨 확률이 100%에 가까운 복권.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불어나는 복리 투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단기 고금리 대출과 선불 현금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함정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금융약탈입니다.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월급날까지 2주가 남아 있습니다. 단기 대출 서비스에 가면 57만 5천 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줍니다. 7만 5천 원의 이자가 2주치입니다. 이것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390%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이자가 연 20% 안팎인데 2단기 대출은 그보다 20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이런 단기 고금리 대출의 80% 이상이 2주 안에 상환되지 않고 연장됩니다.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또 대출을 연장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50만 원을 빌렸는데 수개월 후 이자만 3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 고금리 대출의 핵심 설계입니다.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비상자금이 없다면 이번 달부터 2만 5천 원씩이라도 비상자금 전용 통장에 넣으십시오. 3개월이면 7만 5천 원, 1년이면 3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비상 상황에서만 씁니다. 비상자금이 있으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고금리 대출에 묶여있는 분이라면 즉시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대출을 연장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임시 방편이 필요한 경우라면 고금리 단기 대출보다 훨씬 나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고용주에게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상당수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자 없이 유예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알아보십시오. 직장공제회나 신협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긴급대출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390% 연이율보다는 낫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함정은 렌탈 방식의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입니다. 이것이 교묘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월 7만 원에 소파를 빌릴 수 있다는 광고가 즐비합니다. 월 4만 원에 대형화면 TV를 집에 들여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의 기간과 총액을 보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월 7만 원짜리 소파 렌탈 계약의 기간이 72개월, 즉 6년이면 총 지불 금액은 504만 원입니다. 그 소파의 새 제품 가격은 얼마일까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렌탈로 사면 동일한 제품에 4배 가까운 돈을 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신용도가 낮거나 목돈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비용이 아닌 월 납입금만 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챕니다. 이것이 렌탈 가구 및 전자제품 업계의 전략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십시오. 인터넷 중고 시장에는 상태 좋은 소파, 냉장고, 세탁기, TV가 원가의 20%에서 40% 가격에 올라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2주에서 3주만 기다리면 원하는 물건을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새 제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소유입니다. 추가 납입금이 없습니다. 계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임무는 멋진 가구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임무는 재정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렌탈 함정을 피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월 납입금이 아닌 총비용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렌탈하기 전에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의 총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하면 10년 후 얼마가 될까?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대부분의 잘못된 소비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소액 제품에 대한 연장 보증 및 보험 상품입니다.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보증 연장 플랜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월정액 보험 상품을 권유받습니다. 노트북을 사면 3년 보증 플랜을 추가로 팝니다. 이 상품들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 고장 나면 수십만 원의 수리비가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수치를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만 원짜리 노트북에 3년 보증 플랜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미 제조사 기본 보증이 1년이 있고 카드로 결제하면 많은 경우 자동으로 1년 추가 보증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당신이 구입하는 것은 단 1년의 추가 보증입니다. 20만 원에 1년 추가 보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 통계적으로 초기 90일 내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3년 이상 문제없이 작동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결함은 매장 환불 정책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보증 연장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스마트폰 보험은 더 심각합니다.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3년 납부하면 36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을 사용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결국 3년간 보험금으로 36만 원을 내고 핸드폰이 부서지면 추가로 15만 원을 더 냅니다. 3년 총비용이 51만 원입니다. 반면에 그 1만 원을 매달 별도 통장에 저축하면 3년 후 36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면 그 돈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고장이 안 나면 그 36만 원은 그대로 당신 돈입니다. 보험 회사 이익이 되지 않고 당신 자산이 됩니다. 보험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잃었을 때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에만 보험을 드십시오. 집, 자동차, 건강, 생명, 이것들은 반드시 보험이 필요합니다. 잃어도 돈을 모아서 대처할 수 있는 것에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이어폰, 소형 가전제품은 보험 대신 비상자금으로 대비하십시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과도한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연 소득 3,500만 원의 직장인이 매달 케이블과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2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주변에 꽤 많습니다. 20만 원이면 한 달에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 2,400만 원을 연평균 수익률 10%의 투자 상품에 넣었다면 10년 후 약 4천만 원이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독하면서 보낸 10년이 4천만 원짜리 기회비용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구독 서비스를 동시에 유지하는 사람들의 실제 시청 패턴을 분석하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서비스에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본 다음에야 다른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를 구독하고 보고 싶은 것을 다 본 후 해지합니다. 그 다음 다른 서비스를 구독합니다. 이 방식으로 운영하면 연간 구독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돌아와도 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삶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 쉬고 싶다는 욕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월 20만 원의 구독 서비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월 6만 원 이하의 기본 인터넷과 하나의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도서관 무료 이용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여가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은 14만 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함정이자 가장 은밀하게 자산을 갉아먹는 것은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충동 구매입니다. 이 항목이 마지막인 이유는 금액 자체는 작지만 빈도가 너무 높아서 합산하면 가장 큰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점심을 밖에서 사 먹으면 평균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이 나갑니다. 한 달 20영업일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편의점에서 하루에 2번 음료와 간식을 사면 5천 원에서 8천 원이 더 나갑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주 2회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회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 한 달이면 16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이것을 모두 합산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음식과 음료에 소비됩니다. 반면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경우 하루 식재료비는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입니다. 한 달이면 6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편의점 음료 대신 집에서 물이나 커피를 준비해서 가면 추가 지출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매달 외부 음식 소비를 절반만 줄여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매달 투자 계좌에 넣는다면 10년 후 약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됩니다. 매일 편의점 콜라 한 캔과 과자 한 봉지의 차이가 10년 뒤 수천만 원의 자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편의점 물가와 마트 물가의 차이도 직접 체감하면 충격적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탄산음료 한 캔의 가격은 1,800원에서 2,500원입니다. 마트에서 동일한 제품을 12캔 묶음으로 사면 한 캔당 700원에서 800원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편의점 과자 한 봉지는 2,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마트에서 같은 제품이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차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패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끔 편의점에 들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들른다면 그것은 돈의 누수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의 경제학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에서 6,000원입니다. 하루 한 잔씩 30일이면 13만 5천 원에서 18만 원입니다. 집에서 캡슐 커피나 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면 한 잔에 300원에서 500원입니다. 한 달이면 9,000원에서 1만 5천 원입니다. 차이는 매달 12만 원에서 17만 원입니다. 1년이면 144만 원에서 204만 원입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약 2,3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됩니다. 커피를 집에서 마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수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7가지 함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단기적인 만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새 차는 오늘 당장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복권은 오늘 밤 꿈을 꾸게 해줍니다. 고금리 단기 대출은 오늘의 위기를 해결해줍니다. 렌탈 가구는 오늘 집을 그럴듯하게 채워줍니다. 보증 연장은 오늘 안도감을 줍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5개는 오늘 무엇이든 볼 수 있다는 풍요감을 줍니다. 편의점 간식은 오늘 당장 허기와 피곤함을 달래줍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대가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지불됩니다. 그것도 원래 금액의 수배에서 수십 배로 불어나서 말입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구매가 미래의 나에게 얼마의 비용을 청구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4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살 때 그들이 보는 숫자는 4천만 원이 아닙니다. 30년 후 2억 6천만 원입니다. 매달 복권에 쓰는 12만 5천 원이 그들에게는 복권 당첨 확률이 0에 가까운 도박이 아니라 30년 후 2억 7천만 원의 자산입니다. 매일 편의점에서 쓰는 8천 원은 하루치 소비가 아니라 30년 복리로 불어나면 수천만 원이 되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고방식과 부유한 사고방식의 진짜 차이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축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뒤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첫째로, 지난 3개월치 카드 및 계좌 명세서를 꺼내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항목 중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실제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림잡아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합니다. 숫자를 직접 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7가지 중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항목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복권 구입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구독 서비스 하나를 해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 3회 편의점 방문을 1회로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한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셋째로, 그렇게 절약한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자동 이체가 핵심입니다. 사람은 의지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통장에 있으면 쓰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의지력, 소모 없이 저축과 투자가 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지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돈을 관리합니다. 넷째로 3개월 후에 두 번째 항목을 줄이십시오. 그 다음 3개월 후에 세 번째 항목을 줄이십시오. 이 리듬으로 1년 반이면 7가지 항목을 모두 점검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가 훨씬 강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투자 관점에서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새 차 대신 중고차 선택으로 절약되는 금액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30년 후 수억 원이 됩니다. 복권에 쓰던 돈을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으면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같은 기간에 3억 원에 가까운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고금리 대출을 끊고 비상자금을 만들면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렌탈과 보증 연장에서 절약된 돈까지 더하면 매달 수십만 원이 투자 가능 금액으로 전환됩니다. 지수 추종 펀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방식은 특정 주가 지수 전체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거나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운용 보수가 매우 낮습니다. 연 0.03%에서 0.5%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 수익률을 앞서는 실적이 수십 년간 통계로 검증되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납입하는 적립식 방식으로 운용하면 시장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복리의 힘을 한 번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월 30만 원을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0%로 운용하면 총 납입 금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년 후 계좌 잔액은 약 6억 7천만 원입니다. 내가 넣은 돈은 1억 800만 원인데 5억 9천만 원이 더 불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복리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돈이 협력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6억 7천만 원은 복권이 아닙니다. 화려한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소개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절약한 돈을 꾸준히 지수 추종 펀드에 넣은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돈이 많아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투자는 지금 있는 돈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월 2만 5천 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3개월 후 5만 원으로 늘리면 됩니다. 6개월 후 10만 원으로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월 5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정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30대에 시작한 것을 20대에 시작했더라면, 40대에 시작한 것을 30대에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남은 가장 이른 시작점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10년 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때 시작했길 잘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새 차를 사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최신 전자제품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통장 잔액과 부채 현황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소비 수준이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를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자산은 매우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분은 조용합니다. 화려한 차를 타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면서도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함정을 피하고 남은 돈을 꾸준히 불려왔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말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투자 계좌 잔액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그것이
삶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나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왜 당신만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졌는지 이해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당신의 자산과 같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생겨 있습니다. 그 간극을 만들어낸 것은 화려한 투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함정을 피하고 그 돈을 꾸준히 불려온 것이었습니다.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전용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우선으로 활용하십시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납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2가지 계좌를 먼저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세금 혜택만으로도 일반 계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계좌 안에서 저비용 지수 추종 펀드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글로벌 분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거나 분산하십시오. 운용 보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운용 보수 0.1%와 1%의 차이는 30년 복리로 계산하면 최종 자산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날 기준 다음날 자동 이체가 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방식은 영원히 제대로 된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정해진 금액을 투자,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겁내지 마십시오. 적립식 투자에서 시장 하락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겁을 먹고 투자를 멈추거나 환매하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자동 이체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넣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재정적 자유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벌고 있는 돈 안에서 오늘 소개한 7가지 함정만 피해도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새 차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복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렌탈로 가구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보증 연장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에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이 7가지를 피하면서 절약된 돈을 시스템에 따라 꾸준히 투자하면 됩니다.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꾸준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작은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으면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매일 쌓이고 복리로 불어나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십시오. 6개월 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어디까지 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적 자유로 가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십시오. 당신의 10년 후는 오늘 이 순간 만들어집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를 읽고 차트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많은 종목을 검토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는 이 중 어느 것도 핵심 원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적게 선택하고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그는 조용히 앉아 연간 보고서를 읽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십 개의 종목을 들고 안심할 때 그는 손에 꼽히는 종목만으로 수십 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수십조 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실패의 원인을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에 걸쳐 직접 증명한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투자 실패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넣는 것이고, 투자 성공의 본질은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몇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의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저 종목 올라가기 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왜 나만 항상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는 걸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 세 가지 고민을 단 한 번도 핵심 고민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집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인가? 지금 가격이 그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안에 엄청난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능력, 가치를 계산하는 능력, 그리고 그 판단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평생에 걸쳐 갈고 닦은 기술입니다. 오늘은 그 기술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정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현금이 왕이라는 말이 투자 세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현금을 언제나 나쁜 투자라고 단정 짓습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반드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돈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자산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동안 현금 보유자는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할 때마다 현금의 실질 가치는 조용히 깎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에 쥔 현금을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면 장바구니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같은 현금을 가지고 같은 슈퍼마켓에 가면 장바구니는 훨씬 적게 채워집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현금 보유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동합니다. 반면 좋은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이 올리는 가격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기업은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 이익은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현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잉여 현금이 생기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좋은 기업에 배치할지를 고민합니다. 현금을 과도하게 들고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직접 말할 정도입니다. 그에게 현금은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산 운용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국 수십 년 후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대신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답은 명확합니다. 생산자산입니다. 생산자산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농지는 매년 작물을 수확합니다. 좋은 기업은 매년 이익을 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돌려줍니다. 반면 그가 생산자산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금입니다. 금에 대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시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기업 주식이나 생산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저 그 자리에 빛나며 있을 뿐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금을 한 곳에 모아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육면체의 한 변이 약 2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채굴한 모든 금입니다. 이 금덩이의 시장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덩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금액으로 전국의 농지 전체와 세계의 최대 에너지 기업,
여러 개를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답은 주저없이 후자입니다. 농지는 매년 작물을 생산하고 에너지 기업은 매년 이익을 냅니다. 금덩이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요청을 해도 그저 빛나며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 시험이 보여주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그것은 해당 자산이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하는가,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가 놀랍도록 명확해집니다. 이제 주식 선택의 핵심 원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주식 선택 방식은 야구의 타자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타자는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코스의 공만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 존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보면 자신이 가장 편한 코스에 들어왔을 때 타율이 대폭 높아집니다. 반면 몸쪽 낮은 코스처럼 자신이 약한 곳에 들어온 공을 억지로 치려 하면 타율이 곤두박질칩니다. 투자도 완전히 같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면 성공률이 높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면 실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야구와 투자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심판이 볼을 안 치면 삼진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아무리 많은 종목이 눈앞을 지나가도 삼진 아웃이 없습니다. 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수천 개의 종목이 눈앞을 지나가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삼진 아웃은 오직 하나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놓쳤을 때만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삼진 아웃이 없는 게임에서 스스로 삼진 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하면서 충분히 기다리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스윙을 반복하면서 손해를 자초합니다. 반면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기회가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업만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전략을 실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아주 잘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빵집의 재료 공급업체, 단골 고객층, 매달 드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오너의 경영 능력까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습니다. 이 빵집이 불황으로 잠시 손님이 줄어서 매물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 빵집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헐값에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옆 동네에서 처음 보는 레스토랑이 매물로 나왔다면 그 레스토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은 가격이 싼지 비싼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져 가격이 폭락해도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진짜 좋은 가격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이것을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업은 10년 후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가? 이 기업의 고객들은 왜 다른 곳이 아닌 이 기업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이해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십억 개의 음료가 팔리는 기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업의 제품은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쌓인 브랜드 신뢰가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올라도 다른 음료로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단위당 마진이 불과 한 가지 단위 정도만 늘어도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기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품의 존재 이유가 명확하고 브랜드의 경쟁 우위가 눈에 보이고 사업 모델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좋아하는 기업은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반면 그가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첨단 기술 기업은 오늘의 선두 기업이 5년 후에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10년 후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그 성공이 지속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는 그 기업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그것들의 미래를 충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을 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수천 개의 종목이 있고 매일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몇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에서 확신이 생겼을 때만 행동합니다. 이것을 카드 게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평생 단 20장의 투자 카드만 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번 이상은 절대 투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무 종목이나 가볍게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번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정말 확신이 들 때만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평생 4번에서 5번의 올바른 결정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확신입니다. 20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몇 번의 정확한 판단이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몇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매일 수십 번의 작은 결정을 내리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기다림이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직관적입니다. 그는 주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가격을 먼저 보면 그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기업을 먼저 분석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산출합니다. 만약 내가 이 기업 전체를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 후에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장 가격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낮다면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이 방식이 왜 강력한지 이해하려면 시장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게 움직입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도 공황 심리가 번지면 폭락하고 별 볼 일 없는 기업의 주가도 유행을 타면 폭등합니다. 이 단기적 불합리성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서 진짜 좋은 기업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는 순간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매수 기회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량 기업의 연간 수익과 자산, 브랜드 가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기업 전체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시장 충격이 오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35 수준으로 폭락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명백한 기회입니다. 100짜리를 35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팔거나 아예 보지 않습니다. 반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투자자는 이 폭락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엄청난 수익이 시현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연간 보고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를 읽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진의 전략, 사업의 위험 요소, 경쟁 환경 등 기업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가격표만 보고 있을 때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실제로 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오직 한 기업의 연간 보고서를 읽는 것만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보고서에는 석유음 매장량, 정유시설, 화학사업 등 모든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기업의 진짜 가치를 계산했고 그 결과 당시 시장 가격이 자신이 계산한 가치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신을 주었고 그는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엄청난 수익이 시현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투자 정보는 특별한 내부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누구보다 깊이 읽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바로 손절매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투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는 뼈아픈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섬유 산업에 투자한 것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정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20년이나 늦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둘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늦을수록 피해는 더 커집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과거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강한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비용이라는 더 큰 손해를 만들어냅니다. 기회비용이란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돈이 다른 좋은 기업에 투자되었다면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그 수익의 차이가 기회비용입니다. 나쁜 투자를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원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좋은 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익도 함께 잃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직접 경험한 이 사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그는 제조업에 투자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경영진, 좋은 제품, 좋은 인력이라는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그 제품들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아무리 경영진이 뛰어나고 제품이 좋아도 사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면 기업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는 결국 0이 되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불한 주식의 가치가 수십 년 후에 수십 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실수의 진짜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현재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이 미래에도 유리하게 유지될 것인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영진이 나쁜 산업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특정 유형의 기업을 선호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가 좋아하는 기업은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경제적 혜자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조금 올라도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쟁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전환 비용입니다. 소비자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꾸는데 큰 불편함이나 비용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업의 고객들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기업이 워낙 대규모로 운영되어서 경쟁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같은 규모에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형태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기업은 새 경쟁자가 진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우위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런 기업을 장기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투자를 바라봅니다. 그 기업이 계속 경제적 혜자를 유지하며 이익을 내는 한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의 주가가 내일부터 완전히 거래 정지되어 5년 동안 팔 수 없다면 여전히 이 기업을 들고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는 주가를 보지 않아도 그 기업이 사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제 투자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의 차이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수많은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공포, 탐욕, 기대감,
실망감이 번갈아 가며 시장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의 실적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투자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의 행동 차이는 극명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사로잡혀 팔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탐욕에 이끌려 삽니다. 이 행동의 패턴은 항상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입니다. 반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이해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실제 사업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폭락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진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이 장기적 시각을 유지하는 데 있어 복리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리는 단순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매년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여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던 자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15%의 수익률로 성장하는 기업에 지금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후에는 원금의 4배가 넘습니다. 20년 후에는 16배가 넘습니다. 30년 후에는 60배가 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팔지 않고 충분히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복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2번째 조건에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 팔면 복리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는 투자 가능한 자산 중 가장 좋은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은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와도, 어떤 통화 가치 하락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어떤 직종에서든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글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한번 갖추면 평생 자신의 것이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식 투자에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투자 능력 자체도 이런 종류의 자산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배우고 갈고 닦을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시장이 폭락해도, 경제가 위기를 겪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기업과 투자에 대해 공부했고, 그 지식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지금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핵심 철학은 결국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2번째는 가치입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만 투자합니다. 시장의 단기적 감정이 만들어내는 비합리적인 가격 차이가 투자 기회입니다. 3번째는 시간입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고 나면 충분히 기다립니다. 복리가 작동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3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정한 장기 투자의 힘이 발휘됩니다. 화려한 기법이 없습니다. 복잡한 공식도 없습니다. 단지 깊은 이해와 냉정한 판단과 인내심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세계에서 이 방식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투자하는 것.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투자하는 것. 장기적 시각 없이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투자 실패의 근본 원인입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기법과 비법 없이도 충분히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정직하게 자신의 이해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충분히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추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빠른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종목을 알고 있는지의 경쟁도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아는 것 안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세월이 증명해 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의지의 경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승자가 된다는 것.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삶이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